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실전적인 실전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에 관해서 그동안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꾸준히 검증되어 온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알면 좋고 몰라도 인생에 큰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이었겠지만서도 오늘 시간만큼은 확실히 난 저기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 큰 돈을 벌고 싶어,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잘하는 그렇게 잘한다는 하승주는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벌었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끄러워지니까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니는 돈 벌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주식 투자 성과가 좋으십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성과가 안 좋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답이겠다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주식 지금 경정부 지하에서 주식 해가지고 벌 가망에 사람 모이고 그래가지고 정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나보다 훨씬 더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추종하는 것, 따라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나? 이렇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드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옛날에는 무슨 방적 회사였다든가, 좀 그렇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를 이 버크셔 해드웨이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식을 사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 주식 보유를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들 잘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주식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에 관해서도 각종 ETF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이런 데 보면 부동산 ETF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면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투자에서의 간접 투자의 방식이죠. 근데 저도 미국 부동산 ETF라고 해서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사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해봐야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그 원칙은 딱 두 개만 지키면 됩니다. 앞으로 오를 주식 또는 부동산을 산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투자의 원칙은 이거 두 개만 하면 절대 돈을 잃지도 않고 또 잃는 것뿐만 아니죠.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말은 이렇게 쉽지만서도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들 주식을 사죠.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사놓으면 오른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에 그렇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 물리면은 타격도 큽니다. 일단 돈의 덩치도 크고 또 잘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가격을 아주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기도 힘들고 해서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냐 위험하냐 그러면 역대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냐? 주식은 날아가면 뭐 상장 폐지되고 이러면 완전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뭐 신용으로 질렀다가 뭐 한 30%만 까지고 나면 빵이 되는데 그 위험하지 않냐? 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죠. 부동산의 위험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기 돈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빵입니다. 어쨌든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커지죠. 레버리지도 커진데 돈의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약간의 부동산의 손해만 하더라도 자기 원금에 비하면은 막 뭐 몇 더블이 손해 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게다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예를 들면 앞으로 오를 부동산 입지를 고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위한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째로 앞으로 오를 부동산을 어떻게 알겠느냐? 요게 문제죠. 사실 그거는 잘 모릅니다. 뭐 개발 호재를 미리 알아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투자든 뭐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걸 정보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어디에 무슨 뭐 좋은 호재가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뭐 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고요. 잘 안 맞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식에 저 옛날 증권회사 출신이라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도 아주 옛날이죠. 뭐 199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 옛날에도 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은 없었으니까 다 전화입니다. 전화를 하는데도 오만 루머들이 전화로 해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뭐 별게 다 있었죠. 뭐 어디 기관이 오늘 뭐 왕창 산다더라. 뭐 어디 뭐 팀에서 뭐 덕수상고 팀이니 뭐 이런 팀에서 뭐 작전 들어간다더라. 이런 정보 듣고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 버틴 사람들도 드물다 할 정도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정보가 내 귀에 들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부동산은 똑같죠. 뭐 어디에 뭐 다리 놓인다더라, 어디에 뭐 길 뚫린다더라, 뭐 어디에 뭐 개발 계획이 새로 생겼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일단 첫째로 믿을 수도 없고요.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하면 남들도 다 아는 정보고 그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올 때쯤 되면 맞는 정보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오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앞으로 좋아질 부동산인 거잖아요.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일단 모른다 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입지를 평가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뭐 여기에 뭐 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뭐 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 여기 뭐 공원이 생기고 등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으로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가장 주관적인 걸로 입지를 평가하자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만약 집을 산다고 그러면 뭐 내 직장까지의 거리는 어떻고 여기 애를 키우니까 이 학교 공간은 어떻고 교육 공간은 어떻고 뭐 여기서 내가 뭐 어디 이런저런 데 놀러 가기 좋아하는데 여기 교통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 가족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평가를 하는 게 전 이게 정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다 가격이 반영돼 있는 거고. 반면 내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좋다라는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가격이 안 올라도 내가 이 입지를 갖다 충분히 누림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돈으로 따지기 힘든 생활상의 편익을 그만큼 누렸으면 돈 안 오르면 어때? 그리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를 확률도 뭐 기본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그거는 알겠어. 근데 그보다 어려운 게 언제 사느냐 하지 않습니까? 언제 사느냐? 기준은 분명합니다. 쌀 때 사면 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022년 뭐 8월 말입니다. 지금 시기에 2021년 8월 달에 비해서 뭐
비싼 데는 작년에 30억 하던 데가 지금 25억 됐어. 그럼 지금 25억이 싼 거냐? 그죠? 작년보다는 싸네요. 근데 앞으로 더 싸질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럼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아까 했던 질문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이고, 지금 하는 질문은 언제 사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다들 좀 뭐 이래도 되나 싶으실 정도로 간단한데,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언제 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입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 맨날 욕만 먹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만 훈수질, 뭐 잔소리, 뭐 비난 비판 다 받는 바로 그 정부? 네, 바로 그 정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뭐 사람, 집단 누구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봅니다. 기초 자료도 제일 풍부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도 제일 잘 해석해 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만큼 보다 더 잘 부동산을 아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부가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팔라고 그럽니다. 제 기준은 뭐냐면 그 정부 말을 곧대로 믿고 정부가 팔라 그러면 팔고 사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정권은 부동산을 사라 그랬습니까? 팔라 그랬습니까? 또 팔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 7년도에 정부 말 듣고 팔았으면 최고점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난 노무현 정부 신뢰하지 않아. 난 노무현 정부 지지하지 않아. 정부 말 믿고 따라 했다가 망한다 해서 정부가 팔라 그러는데 굳이 악어서서 샀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10년 동안의 침체의 길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근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최경환 장관이 빈대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박근혜 정부 때에 빈대서 집 사라 해서 빈대서 집 샀으면은 그 이후에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죠. 두 답을 세 답을 낸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 박근혜 정부 미워서 그 말 고지고대로 안 들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박근혜 정부 미워합니다. 미워하는데 그때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의 이 대박 수익률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막판으로 가도 뭐 가면 갈수록 부동산 수요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 말이 고 팔라는 소리죠. 그대로 팔았으면 역시 또 최고점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어떻게 믿냐, 또는 정부는 맨날 비난 비판의 대상인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란 말이냐 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답은 아니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검증되어 왔잖아 인 거고, 그 하승주 씨 말대로 역사적으로 검증됐단 말은 과거의 일이지 않느냐, 미래는 정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의 상품의 특징 때문에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는 주식처럼 단타가 안 됩니다. 뭐 샀다가 뭐 바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일주일 내로 뭐 보름 내로 팔고 이것도 안 됩니다. 최소한 뭐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은 보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돈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아니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해서 뭐 계속 이제 달달이 돈도 내야 되고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텀이 그 정도로 길어집니다. 최소 5년이고 길게 잡으면 20년 30년이죠. 그 기간 동안 제일 좋은 투자 타이밍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이런저런 등락폭이 개별 부동산으로 가면 엄청 심하잖아요. 뭐 3억 가던 게 뭐 15억 가기도 하고 15억 가던 게 뭐 8억 9억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고점 잡으면 진짜로 피곤해지는 거죠. 아주 인생이 하드코어 모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의 텀이 길다라는 게 있고요. 둘째로 정부의 역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비쌀 때는 더 비싸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요. 쌀 때는 더 싸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까지고 있어. 그래서 계속 부양책을 내요. 또 부양책, 또 부양책, 또 부양책. 계속 내도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힘을 정부가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죠. 계속 부양책이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부양책이 나오는 동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규제책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규제책 나왔는데 한 번 내고 또 안 되니까 또 2번째 나오고 3번째 나오고 문재인 정부 동안 뭐 30몇 번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부동산 규제책이.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부양책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이때에는 정부 말대로 매도 타이밍인 거죠. 계속 그래 언제 팔까 언제 팔까 언제 팔까를 기다리는 타이밍입니다. 그 와중에 뭐 내가 돈 마련됐고 내가 원하는 입지의 부동산이 나오고 그러면 저기 사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계속 규제책 나온 동안. 그런 얘기합니다. 뭐 정부 말 믿다가 뭐 벼락거지 되었네. 네 진짜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열이 받는데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부동산 사라고 했었을 때 뭐 하고 앉았습니까? 그때 왜 말 안 들었어요? 이명박근혜가 미워서? 아니 나도 미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에 영끌 하지 마라. 뭐 부동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영끌 하더만. 그러고 난 다음에 영끌조 구제 그런 소리 하고 앉았죠. 벼락거지는요. 상승장에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벼락거지가 됩니다. 그때 뭐 갭 투자니 영끌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요번 하락장에 진짜로 상대적인 벼락거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의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그렇게 있는 힘껏 레버리지 땡겨서 한 사람들 고지됩니다. 경정부 치하에서도 계속 아마 앞으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는 동안은 매수의 타이밍을 재는 기간입니다.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라요. 그러다가 또 뭐 끝점이 오겠죠. 진짜로 뭐 아주 깊은 골짜기를 한번 보든가 뭐 아니면 뭐 앞으로 좋아지든가 뭐 등등 어떤 변곡점이 생길 텐데 그 변곡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곡점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니까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점점 싸지는 기간이잖아요. 점점 싸지는 기간은 살 수 있는 타이밍이죠.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거 거꾸로 하면은 정부가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팔거나 정부가 팔라고 할 때 안 팔고 사거나 이걸 거꾸로 하면 인생이 정말 하드코어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속편한 건 뭐 그냥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작게 벌어 작게 먹고 살고 이러면 제일 속편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뭐 저는 부동산 투자를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앞으로 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 속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후달리게 그런 거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뭐 작게 벌어서 작게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 큰 꿈을 품고 계시다. 부동산으로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충고는 좋은 입지 한다고 해서 오만 정보 끌어모으는 거 천지 쓰잘데기 없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부동산이란 어디일까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데 강화도인데 강화도 여기 총구석에 옛날에 빈집도 많고 막 그 뭐 널려 있는 집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 뭐 다들 뭐 매우 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싼 집 중에 하나를 뭐 직접 사가지고 너무 싸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서 거기서 집을 이래저래 뭐 수리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강화도의 개발 호재 알아서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기 기준에서 내가 좋아하는 데를 선택해서 하면 설사 강화도 부동산 안 오르면 어때요? 거기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 행복감이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둘째로 타이밍, 언제 사느냐의 문제. 이때는 아주 좋은 기준. 마치 제가 주식 투자에 자신 없으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사듯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믿고 국토교통부에서 사라 그러면 그래 그럼 살 준비하지 뭐 하시고 국토교통부에서 팔아라 하면 팔 타이밍을 찾으시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되어 온 방법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의 텀이라고 하는 건 매우 길 수밖에 없고 부동산 무조건 장기 투자죠. 주식에 비해서는 뭐 주식과 비교하면 초장기 투자일 수밖에 없고 둘째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의 이 흐름을 봤었을 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다 이럴 때는 파는 게 좋죠. 그냥 비쌀 때니까. 그리고 지금 완전 불경기다 폭락기다 이렇다고 그러면 살 타이밍을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 경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부양책으로 일관될 것입니다. 뭐 처음에 한번 나오는 걸 보고 그래도 뭐 부동산 별 얘기 없잖아요. 뭐 원희룡이 나와서 뭐 어쩌고 한다 한들 맨날 뉴스에서는 뭐 잠실이 뭐 몇 억 떨어졌습니다. 뭐 서초동이 몇 억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저는 뭐 잠시나 수성에 근처도 가기 싫으니까 뭐 거기야 뭐 알아서 하시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고 정부의 부양책을 비웃으면서 계속 떨어져 갈 것입니다.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 동안은 계속 그래 맞아 난 경정부는 싫어하지만 경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정부 밉다고 굳이 뭐 투자 타이밍까지 그렇게 반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하승주 본인은 부동산 투자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뭐 강화도에 거기서 전원주택에서 그 비싸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주거 형태는 빌라 연립주택이라 가지고 가장 안 오르는 주택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뭐 열심히 일해서 벌지 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뭐 어렵잖아요. 일단 돈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그래도 여태까지 참 괜히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실전 부동산 투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익하게 들리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쁘기도 합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저 하승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부동산으로 대박 날 것 같은 걸 이렇게 입소문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